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이제 몇 시간 전에 끝났는데요. 그 해설 강의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 원론 시간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라이브 토크쇼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라이브 토크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총론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높진 않았습니다. 높진 않았는데 놀라웠게도 너무 외진돼서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동산학 원론의 시험범위라고 하는 총론, 경제론, 시장론, 뭐 정책론, 뭐 투자론, 금융론, 관리개발론, 감정평가론 이 범주 안에서 낸 것보다는 이번에 열몇 문제가 전부 다 뭐냐면 과거의 지적법이라고 불렀던 이제 1번부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공간정보법이라는 게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이 길어서 그냥 옛날 분들은 지적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간정보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에서 1번 문제가 그 법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생전 보지도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학생들이 더 유리하고 선생님들은 대개 보면 부동산학 원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국토계획법에서 3문제인가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뭐 물론 한 2문제는 나오지만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게 외진돼서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그건 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과 관련되는 내용은 정말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부동산개발법, 도시개발법, 뭐 그다음에 조세 일반 원칙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종류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세법 선생님들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진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아마 난이도를 조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에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난이도가 낮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하나 난이도를 그나마 조금 우리를 위안해 주는 건 뭐냐면 계산 문제인데요. 이 계산 문제가 요번에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의 계산 문제는 6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6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6문제 밖이라고는 그러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근데 예년에 비하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적게 나온 데다가 계산 문제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큰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마찬가지예요. 출제 문항수도 뭐 총론에서 6문제, 뭐 경제론 3문제, 시장론 3문제, 정책에서 9문제가 나왔어요. 정책에서 9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정책 일반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뭐 과거 같으면 뭐 외부 효과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전부 다 법규를 냈어요. 법령을 낸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나오고 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개발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런 쪽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좀 나은 편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니까 나머지 뭐 그냥 막 그런 데서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 이상이 그런 쪽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당황시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투자론이요.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투자론이 2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건 계산 문제가 적게 나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학 원론에서 계산 문제는 투자론 또는 감정평가론 이 2군데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무슨 뭐 우리가 이제 경제론 이런 데서 수요 공급 그다음 뭐 탄력성 이런 데서 나오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이거든요. 근데 그쪽의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론은 2문제밖에 안 나오고 감정평가론은 예년 같으면 10문제씩 나오던 데거든요. 그런데 6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확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리론, 개발론 이쪽에서는 6문제가 나왔으니까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거죠.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더 나왔을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비율이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정책론이 확 늘었고 그 다음에 투자론은 확 줄었고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도 줄었고 오히려 총론이 6문제니까 예년보다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비율도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비율도 깨져버렸다. 그리고 요번에는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시험 범위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학이 원래 그런 거지만 요번에 좀 너무했다 생각됩니다. 출제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수답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답안으로 좀 해볼 만한 문제가 83번은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건 뭐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토크쇼 때 그 라이브 토크를 할 때, 토크쇼라니까 좀 그러네, 라이브 토크를 이제 시험 후기 총평을 하면서 라이브 그 토크쇼를 그 선생님들하고 하면서 질문이 올라왔어요. 83번에 낮이 맞죠? 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맞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다번이 나온 거 보니까 낮이가 아니라 갱지라고 돼가지고 제가 틀린 것처럼 됐는데, 이건 이의신청거리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어떤 선생님이든,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이거 낮이로 볼 겁니다. 낮이라고 답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의신청거리가 된다,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할 건데, 한번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요구해 볼 만한 게 뭐 97번 정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해설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나중에라도 제가 이 수업 끝날 때 다시 잊어버리더라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이 영혼을 갈아서 젊음을 갈아서 이렇게 시험을 보셨는데, 성과가 좋든 퍼포먼스가 나쁘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총론은 이 정도로 끝냅니다. 총론의 핵심은 뭐다?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좀 달라졌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난이도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는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낮아졌지만 시험이 너무 외진데서 법규 같은 데서 출제되는 바람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이 수험생들이 힘들었을 거다. 차라리 수험생들이 나아요. 관계법규 같은 걸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나으신 거예요. 저 같은 선생님들은 관계법규를 강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국토계획법이나 아니면 공간정복법이나 이런 걸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번에 시험은 좀 범위 바깥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총평 끝내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할 텐데, 문제 해설은 답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설 강의한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틀렸다, 뭐 이런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수업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해설 강의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보죠. 81번 토지에 대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이게 뭐냐면 공간정보법에서 용어의 정의예요.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법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1번부터 하여튼 우리 범위 바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범위 바깥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눈치껏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겠지만, 자, 지금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게 토지의 표시 맞거든요. 그런데 답이 몇 번이냐면 이게 3번입니다. 3번 보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랬죠. 이동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서로 달리 움직인다, 그런 뜻인데, 이동, 여기 한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동이란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지형이 변경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지형이 변경된다면 이건 지형 변경이나 뭐 형질 변경이나 뭐 이러면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형태가 변한 거니까. 그런데 이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건 바로 토지의 표시가 변한 거예요. 토지의 표시가 변한 거, 즉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게 변한 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용어의 정의입니다. 뭐 합병이 뭐고 분할이 뭐고 이런 건 전부 다 용어의 정의죠. 그래서 3번에 토지의 이동이, 이게 틀렸어요.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이게 공간정복법 그 내용이란 말이죠. 공간정복법, 그러니까 과거 지적법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의 정의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가 좀 하여튼 조금 삐딱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에 3번이 정답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1번이 이제 81번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82번 봅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옳지 않은 것 뭐냐면 요게 임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입니다. 4번.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에 효력이 미친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토지 위에 수목의 집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임목법에 따라 등기를 하면, 그러면 등기된 임목이 되는데, 임목은 준부동산이죠. 임목이 되는데 임목은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된 재산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뀐다 하더라도 요거는 독립적으로, 이게 C 소유 토지라면, C의 임목이라면 A 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해서 C가 영향을 받질 않아요. 즉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미친다고 그러면 제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의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다, 사용을 제약하는 권리의 부착이 없다,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의 부착이 없다. 이런 토지가 뭐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논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나지가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전부 다 나지로 찍을 거예요. 거의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들은 거의 대부분 나지로 찍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나지의 정의가 이거예요. 나지라고 하는 건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교과서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왜 나지라고 하는 게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나라 법률에는 이게 없어요. 법률에는 이게 규정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법체계가 보니까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그러니까 그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밑에 정도가 이제 훈령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에 뭐 통첩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위계가 있는데 어찌됐든 훈령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구가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조사평가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나지라는 것이 정의가, 거기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지에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조 4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확인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나지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의 그 밖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돼 있으니까 사용을 제약하는 권리도 없고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리고 결국엔 이건 나지란 말이지. 나지란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정답에 뭐로 돼 있어요? 가답안에 갱지로 돼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출제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학술적 용어를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는 나지를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건물이 없는 토지,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땅, 이게 일단 나지예요. 그리고 빈 땅인데 이 나지에 사적인 제한이 있다. 즉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적인 제한이 있느냐 아니면 사적 제한이 없느냐 봐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적 제한이 없으면 나지라고, 갱지라고 표현해. 갱지.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적인 제한이 있으면 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식의 분류입니다.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이 갱지라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공식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저지라는 말도 안 쓰고요. 통용을 안 해요. 이게 사전에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용하지 않는다고요, 잘. 그리고 나지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식 기준을 하면 나지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갱지란 말이에요. 갱지. 나지하고 갱지가 사실은 우리나라식의 나지가, 이거 우리나라. 일본식으로 하면 이게 갱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이거 갱지를 답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를.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 우리나라는. 그러면 나지를 답으로 해야죠. 왜 갱지를 합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좋아요. 갱지가 뭐 틀린 건 없어요. 일본식으로 하면 이게 맞으니까. 갱지를 답으로 한다면 나지도 답으로 해야죠.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나지를 찍었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이건 이의신청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학원에 제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실 분들 빨리빨리 해가지고 3번을 답으로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다 인적사항 적어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이의신청해야 되고요. 이건 인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높다기보다는 이건 인용해야 돼요. 인용을 해야 돼요. 이건 복수답안이에요. 이거 복수답안으로 봐도 됩니다. 이게 복수답안이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훈령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83번은 이렇게 해서 복수답안의 그 여지가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3번 봤습니다. 답은 1번으로 돼 있지만 3번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3번을 답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제 84번 봅니다.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뭐예요? 이거 이행지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죠.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그랬잖아요. 내에서. 용도지역이 뭐죠? 감정평가할 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에요. 그러면 택지지역 안에서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그 다음에 그 농지지역 안에서는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임지지역 내에서는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용도지역 안에서 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 용재림, 신탈림 얘네들끼리 바뀌면 이거 이행지예요. 그 다음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대분류해서 바뀌면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행지다 하는 거, 이행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사적 제한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적 제한. 자, 사적 제한에 해당되는 건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은 자신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거든요. 이건 사적인 그 거래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 제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소권, 과세권, 수용권, 경찰권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개념, 타이틀, 오너십이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관한 권능을 요걸 4개로 쪼개가지고 서양의 학자들이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 경찰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뜯는 거 과세권, 주인 없이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강제로 뺏을 수 있다 수용권, 그 다음에 소유자 없이 또는 정당한 권리자 없이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토지가 어떻게 돼? 다시 국가로 귀속돼요. 원래 국가 거니까 토지는, 땅은. 그래서 귀속권까지 이거 전부 다 공적 제한이에요. 그런데 저 지역권만 사적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공적 제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타이틀이라고 그래요.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 뭐 이런 말이 뭐냐면 권원보험이란 뜻이에요. 권원. 이걸 번역할 때 권원이라고 번역했어요. 권원. 권리가 아니라 권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권원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공적 제한이고 저 지역권만 사적 제한, 사적 권리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3번이 답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게 경제적 위치 변화입니까? 지금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나 해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공적 제한이고 이건 행정적인 거잖아요.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행정적 행위에 따라서 땅의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이건 경제적 위치 변화가 아니라 행정적 위치 변화예요. 행정적 위치 변화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86번 이렇게 해서 보고요. 87번 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시장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4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데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면 공급만 감소한 거로 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목이 아프게 얘기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 상태가 있는데 이 균형 상태에서 둘 다 줄어들었다, 감소하고 있다 이거예요. 감소하는데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동시에 변했는데
보다 많이 변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만 변한 걸로 보라고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이 감소했으면 공급만 감소했다고 보라고요. 그래도 답은 똑같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S에서 S'으로 갔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잖아요. 균형 가격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상승한다니까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여기가 틀렸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7번 이렇게 해서 봤고요. 88번 봅니다. 다음 조건 하에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부동산 시장 A와 B의 모양 형태와 A시장과 B시장 상품의 관계는 뭐냐라고 돼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죠. 수탄수 공탄발 제가 이런 말 했죠. 자 공탄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첫 번째는 끝난 거예요. 일단 A시장은 수탄이 얼마예요? 0.9 공탄이 1.2니까 공탄이 더 크죠.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그러면 공탄 발산형이에요. 그러니까 발산형이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인 거예요.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번에는 기울기의 절대값을 또 이야기했어요. 기울기의 절대값은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탄력성 지금 수탄수 공탄발의 반대예요. 그래서 자 기울기로 따지면 수요곡선 기울기하고 공급곡선 기울기를 절대값으로 놨을 때 이렇게 절대값으로 놨을 때 항상 자 작은 쪽이 탄력적인 거예요. 기울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인 거예요. 값이 작으면 탄력적이에요. 자 보세요. 수요곡선은 8 0.8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0.3이죠. 작을수록 탄력적이라고 했죠. 작을수록 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더 탄력적인 거예요. 이게 공급이 덜 탄력적이니까 이것도 발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발산형 두 개가 되는 4번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대체제인지는 확인해 봐야지만 여기만 하더라도 답은 일단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A시장 상품 가격이 4%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3% 수요가 감소했어. A가 가격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B 수요가 어떻게 되냐? 감소했어. 그러면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으면 대체제예요. 대체제 대체제는 비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보죠. 이거 사이다라고 봅시다. 사이다 콜라 대체제는 사이다 콜라니까 한번 보죠. 사이다와 콜라는 마셨을 때 느끼는 효용이 비슷한 재화예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어요. 사이다 가격이 떨어졌어. 사이다 많이 싸졌네. 그래서 콜라 먹던 사람이 사이다로 가니까 콜라 수요는 줄어들어. 콜라가 덜 팔려. 이게 대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대체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88번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몇 개냐? 이거 한 개예요. 답이.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튀내는 자연조건이 동일한 고립국 가정하여 고립국까지 맞아요. 근데 상업활동의 공간적 부포 틀려요. 농업활동, 농촌토지 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튀는 틀렸고 2번 리카르도는 각 토지마다 다른 비옥도 차이와 생산요소 투입에 따른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는 수학체감 현상. 수학체감 현상은 수학이 말 그대로 점점 줄어드는 건데 증가라고 하면 안 되죠.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샬은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생산물의 품의 총 판매 수익에서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 잉여를 절대지대가 아니에요. 절대지대 얘기한 사람은 마르크스예요. 절대지대를 규명하고 용어를 정의한 사람은 마르크스고요. 지금 마샬을 얘기한다 그러면 준지대가 나와야 돼. 준지대라는 거하고 엮여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알론소는 해당 토지의 지대를 지대 입찰 과정에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지불 용액으로서 초과이윤을 빵으로 만드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거 맞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입찰 지대 곡선의 의미죠. 자, 그 다음에 해리스 울만은 토지 이용자가 공간 마찰 비용으로 지대와 교통비를 함께 지불한다. 여러분들 마찰 비용 이론을 하면 해리스 울만이 아닙니다. 해리스 울만이 아니고요. 헤이그라는 사람이에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여기 딱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아론소 이론 하나만 맞아요.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0번 보겠습니다. 90번. A지역 아파트 시장의 기존 수요 함수가 이렇고요. 공급 함수가 이렇고요. 처음에. 그런데 이후 수요 함수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 함수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거 균형부터 구해야 돼요. 균형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EP 이퀄 요거를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양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400 마이너스 Q로 하겠습니다. 그냥 Q 뒤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P 이꼴 P1 첫 번째 공급 함수가 자 20 플러스 QS 이렇게도 똑같아요. 이게 첫 번째 균형이고 두 번째 균형은 똑같아. 2P 이꼴 400에서 마이너스 Q고 그 다음에 P 이꼴 이게 뭐죠? 80이죠. 80 플러스 Q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P가 앞에 있을 경우에 이걸 균형을 찾는 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위아래로 더하면 돼요. 이렇게 더하면 돼요. 이건 중학교 때 하는 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하면 3P가 되고요. 이퀄 이걸 왜 이렇게 더하냐면 여기 Q는 똑같은데 양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붙었고 여기 플러스 붙었기 때문에 이게 소거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워지면 Q 이게 이렇게 더하니까 420이 되고 P는 얼마가 되죠? 420이니까 3, 40이니까 140 이렇게 되죠. 그럼 Q는 얼마가 되죠? Q는 균형량은 여기다 P에다가 아무거나 아무데나 P에다가 140 집어넣으면 돼요. 20에서 뭐 120이죠. 이렇게 됐죠. 근데 얘도 똑같이 하죠. 3P 이퀄 이거 지워지죠. 마이너스 플러스 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480 P는 얼마가 되죠? 368이죠. 그러니까 180이죠. 그러면 여기다 180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맞나요? 1에다가 368이네요. 460. 160. 참. 160이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여기 160.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Q는 얼마가 되냐? 여기다 160 집어넣으면 되죠? 80이네요. 자, 그러면 뭐예요? 가격은 20 늘었고, 양은 40 감소했어요. 40 감소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뭐가 맞아요?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5번이 맞죠? 공급 함수의 변화 이후 아파트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40제곱미터만큼 감소했어요. 120에서 80 됐으니까 요것만 맞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를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90번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91번 넘어가죠. 91번 봅니다. 91번은 2번이 답이에요. 자, 고소득층 이거 문제를 보죠. 여가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데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주택 개량 비용보다 작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1억 들어갔는데 수리하고 나서 가치 오른 게 5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집이 점점 더 후져져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이사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건 하향여가가 되는 거지. 왜 상향여가가 됩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번. 어느 지역에 A점포와 B점포 있는데 A점포의 면적은 1200제곱미터, B점포의 면적은 1800제곱미터다. A점포와 B점포 사이의 직선거리 4km,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 B점포의 상권 경계 지점은 B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자, B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B 이렇게 해놓고 자, 1 플러스 루트 파퓰레이션 B분의 파퓰레이션 A 분의 DAB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공식만 알아놓으면. 그럼 1 플러스 파퓰레이션 자, B가 기준이니까 B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B가 면적이 얼마예요? 1800 10800 그 다음에 A는 1200 그러면 거리는 4km.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계산기에다 집어넣고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3km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게 3번이 답이랍니다. 이건 계산기 여러분들이 그냥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마시고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93번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거 4번이 답이에요. 4번.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틀렸죠? 중복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용도 지역이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거고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미관지구, 경관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다 가능해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경합돼서 지정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용도 지역은 안 돼요. 용도 지역은 어느 지역이 일종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 뭐 일반 상업지역 이거 안 된다고요.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건 용도 지역이지 용도 지구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나머진 맞아요.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서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9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참 이거 참 정말 이거 하여튼 이 허가제도 같은 공법적 제도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3번이 답입니다.
해당 구역의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적용되며, 요게 틀렸죠? 증여하고 상속이 포함된다.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원칙이 유상이에요. 유상 대가가 있는 거래는 허가를 받는데 무상은 제외예요. 무상은 대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증여 무상이죠. 상속 이거 어르신이 저희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받는다. 이거 무상이잖아요. 이거 거래라고 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도 뭐 일부는 허가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증여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상속은 이제 허가받는 게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제도상 허가받는 게 아니니까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94번 이렇게 보고요. 자, 95번 봅니다. 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3번이잖아요.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면 그런 건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이 아무리 공적인 이용 같은 걸 강조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이 존재하는데, 그게 그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3번이 틀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95번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96번 보는데, 96번은요. 다음은 일정 기간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투자 자료다. 이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가 가장 선호할 자산. 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따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따질 때 항상 투자할 때는 따진 기준이 지배원리입니다. 지배원리에 따라 따지는데, 이 지배원리라는 게 뭐죠?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라.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해라.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해라. 수익률이 큰 거. 일단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자, 일단 표준 편차가 위험인데 위험이 똑같은 게 있죠. 똑같은 게 있으면, 자, 채권은 수익률이 요건데 오피스는 이거니까 채권은 투자하면 안 돼요. 일단 채권은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거는 아웃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같은 거 뭐 이게 안 보이는데 일단 채권은 없다고 보고 얘는 졌어요. 끝났다고 보고. 자, 보세요. 오피스는 수익률이 제일 높죠. 오피스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데 위험이 어떻게 돼? 얘네들 토지 아파트 얘네들 위험이 더 커. 그러니까 이건 투자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리고 오피스하고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도 싸움을 붙여보자고요. 오피스나 주식이 수익률이 비슷한데 주식이 위험이 훨씬 크죠. 그러면 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피스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가 다른 조건에 비해서 수익률도 높고 월등히 위험도 작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제일 작은 거, 이게 뭐예요? 오피스죠. 오피스 투자 안 하고 딴 거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자, 97번 제가 이거 양식으로 이의신청 양식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정답 이거 2번이에요. 그런데 2번이 틀린 거 아니에요. 2번 맞아요. 정답 맞는데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3번을 답으로 하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뭐 앞에 83번처럼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 2번 기대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에 비례하고 자산의 위험에도 비례한다는 거 맞아요. 이거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시장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요. 그리고 위험이 커지면 위험 큰 만큼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즉 여기 부동산 가격이고 여기가 수익이라고 하면,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그럼 투자를 많이 하고 대상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때 수익률은 뭐냐? 기대 수익률이다 이거죠. 아마 출제하는 분은 이것 때문에 이게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오답 처리한 걸 거예요. 이건 뭐 뻔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기대 수익률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가만히 생각하면 요구 수익률은 그럼 안 변하나? 요구 수익률도 변해요.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바뀌면 요구 수익률도 상호작용해서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생각하면 요구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럼 요구 수익률이 상승합니까? 하락하겠지. 요구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에
변하면 결국 요구 수익률도 상호작용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CAPM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배우진 않지만 CAPM 모형,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재무관리나 이런 데서. 이 CAPM 이론이라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제 차익거래 가격 결정 이론, APT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에서 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같아지거든요. 같아진단 말이에요. 힘이 그렇게 작용해서. 그래서 굳이 요구 수익률이 이게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이거 꼭 맞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꼭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번 요것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다 틀렸어요. 그러면 틀린 거 한번 보죠. 기대 수익률은 본질적으로 사전 수익률이에요. 사전 수익률. 그 다음에 4번 명목 이자율로서 무효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게 아니라 더해야 돼요. 가산한 거예요. 가산. 차감이 아니에요. 뺀 게 아니라 더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나 수년가가 1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커야 돼. 이런 경우에 투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투자한다 이렇게 해야 돼. 투자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고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97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98번. 다음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모기지가 뭐냐? 이게 모기지라는 말도 이게 아니지. 이게 모기지가 아니라 MBS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체한다는 뜻이에요. 이체한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패스루라는 거예요. 패스루 방식이에요. 그 이체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이체증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체증권이 답이 나와야 돼.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조자산인 모기지풀의 현금 흐름 및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이 전부 다 투자자한테 넘어가는데 이게 지분형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는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기관이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할 수도 있고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동화 전문회사를 만들어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네들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모기지 소유자는 채무불이행 위험, 조기상환 위험, 금리 위험 부담할 수 있다. 요거 모기지 소유자한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체증권입니다. 답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자, 이거는 용어예요. 랩 어라운드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랩이라는 말이 뒤집어 싸다, 썬랩, 크린랩, 주방에서 쓰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뭐 자산을 뒤집어 싸는 걸 얘기하는데, 랩 어라운드 대출이라는 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신규 대출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 신규 대출이 별도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신규 대출이 엎어져서 같이 싸는 거예요.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것도 용어 정의하고 관련되는데 너무 뭐랄까 실무적인 부분에서 너무 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대출 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이 답입니다.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 채권의 듀레이션은 뭐예요? 가중평균 원금 상환 기간을 듀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원금을 얼마나 빨리 상환하느냐라는 건데, 원금 상환의 순서는 무조건 원금 균등이 먼저예요. 원금 균등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영어로 Constant Amortization Mortgage라고 그래요. CAM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Constant Payment Mortgage. 그 다음에 점증 상환, Graduated Payment Mortgage. 그 다음에 이제 일시 상환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뒤바뀌었어요. 요게 뒤바뀌었습니다. 요게 뒤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요건 이제 기출문제 그전에도 요런 게 나왔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101번 봅니다. 101번. A는 승계 가능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 주택 저당 대출을 승계받을 때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냐? 자, 여기 여러분들 고민하셨겠지만 대출 금액은 3억 원이고 만약에 기존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5%예요. 그런데 신규로 대출 받을 때는 금리가 7%니까 신규로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이 내느냐? 그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이 내는지. 그러면 3억 원에다가 자, 원리금을 구할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저당상수를 써야 돼요. 저당상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저당상수가 없죠. 저당상수가 없고 뭐만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만 있죠. 그런데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저당상수라는 거 아시죠? 저당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저당상수가 없으면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쓰면 되는데 이때 기존 주택 저당에서의 원리금을 구할 때는 150을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의 경우엔 신규 저당의 경우엔 나누기 얘는 125를 나눠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합시다. 그럼 빼면 얼마예요? 빼면 요게 바로
자, 기존 대출을 이어받았을 때 덜 내는 원리금이에요. 내가 절약되는 원리금. 그게 얼마라냐면 40만 원이래요. 그러면 40만 원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 아니야? 40. 그러면 그걸 끌어모아서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이게 이제 승기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바로 요거를 가지고 125를 하면 그러면 요 40만 원씩 계속해서 절약되는 것에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승기권의 가치다라는 거고, 요게 얼마랍니까? 이게 5천만 원이래요.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만. 너무 그 부담 갖지 마시고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10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그냥 줄여서 기금이라고 합시다. 기금 용도로 명시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했어요, 이 문제. 이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기금은 이렇게 운용하라 해서 열거해놨거든요. 거기 빠진 게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황당한 문제예요. 이게 황당한 문제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출제하는 분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건 뭐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3번이 정답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는데 103번 보세요. 자, 요거는 5번이 답이에요. 아이다 원리만 알면 되죠. 아이다 원리. 아이다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인데 이거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주목을 맨 마지막에 했고 그 다음에 행동을 처음에 했는데 이게 뒤바뀌어야 돼요. 이 순서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난이도 최하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103번 이렇게 봤고요. 104번 봅니다. 자, 도시 및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는 건데 2번 보세요. 2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변경 그 밖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뭐가 틀렸냐면 토지 점유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지 토지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 요건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 확인했고요. 이게 부동산 개발법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하게 나왔어요, 요번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범위 바깥에서,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원론의 범위가 없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9년 정도 지금 출제가 됐는데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에 10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선생님도 잘 몰라요. 선생님들도 달달달달 외우지는 않는다고요. 수업할 때 언급은 하시지만. 그래서 이거 1번이 답이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공간시설이래요. 공간시설. 도시기반시설 중에 공간시설이래요. 예? 공간시설.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관계법령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 있어요. 관계법령. 그러니까 우리 관계법규 있죠. 감정평가 관계법규.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죠. 선생님 못 풀죠. 오히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6번이죠. 10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뭐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이게 뭐죠? 이거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찍을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국토계획법에 바로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있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용어의 정의 있으니까 용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이것도 할 말 많은데 저 이제 좀 감정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자, 107번 봅니다.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 뭐냐?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한다 이런 말 나왔죠. 부를 극대화한다 그러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다. 위험분산 차원에서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의 혼합, 보유 부동산의 개량 및 매각,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보유기간 산정, 레버리지 활용 등을 감안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리다. 자산관리예요, 그냥.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의 극대화, 그 다음에 적극적 관리, 가장 넓은 관리, 가장 고관여 관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5번이 답이래요. 자,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회가 아니라 3회랍니다.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3회랍니다. 그래서 틀렸답니다.
할 말 많지만 할 말 없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때 대상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이거 2번이 답이죠. 재산세는 보유세 맞죠? 근데 국세가 아니에요. 이거 지방세잖아요. 재산세는 전형적인 지방세죠. 이거 아주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 조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 문제 참, 하여튼 이 문제하고 다음 문제 하여튼 문제가 이거는 부동산 세법에서도 약간 좀 그런데 잘 안 다루는 건데 하여튼 두 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틀린 게 뭔지를 알아야죠. 자,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가 아니라 직접세, 간접세예요. 직접세, 간접세. 여기 들어와야 돼. 요게 틀리고. 그 다음에 과세권. 누가 과세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로 분류한다가 아니고, 자,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 지방세로 분류합니다. 국세, 지방세. 국세는 국가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과세권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납세자의 담세 능력 고려 여부에 따라서 임세물세로 분류한다.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맞는 게 3번이 답이고, 과세표준 계산 단위에 따라 독립세 부가세가 아니라 종가세 종려세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된 세원 유무에 따라서 독립세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바뀐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니까 3번 정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법까지 세부적으로 조세 총론에 대해서 조세 분류를 다 공부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12번도 마찬가지예요. 112번도 조금 이런 문제까지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건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종류를 시험 문제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취득세 부과 대상물인 취득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그 다음에 간주취득으로 분류되는 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세법에 있대요. 이게 취득의 종류가. 그런데 이게 4번이 답입니다. 종류 변경에 의한 차량의 취득. 차량이 예를 들어서 승용차였는데 뭐 트럭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종류가 변경됐다 그러면 이건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승계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2번이 그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113번 보겠습니다. 113번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 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압류나 감류는 당연히 말소 기준권리고요. 저당권 당연히 말소 기준권리예요. 그리고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은 말소 기준권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상권은 안 돼요. 지상권은 안 되니까 지상권 안 된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114번 봅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 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 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3번이 답입니다. 유지는 연못 같은 거예요. 소택지, 연못 이런 건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라고 돼 있죠.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유지가 아니라 하천입니다. 하천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115번 봅니다. 공장 기계를 취득한 원가 800만원에 2년 전에 구입했는데 현재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는 1000만원입니다. 원가법으로 평가한 현재 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단 감가 수정은 정률법으로 한대요. 그리고 연간 감가율이 0.1이에요. 0.2씩 계속 하니까 0.2씩 계속 한다는 얘기는 1-0.2니까 그러니까 1년에 80%씩만 남는다는, 0.8씩만 남는다는 거예요. 내용연수는 8년이며 단종가치는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이런 건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정률법은 볼 필요 없는 거고, 오직 재조달원가 1000만원에 곱하기 이 취득원가는 아무 필요 없어요. 재조달원가 1000만원에 대해서 0.1-0.2 즉 0.8의 제곱 2년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얼마래? 640만원이래. 2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정률법으로 나오는 드물게 정률법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 정도만 되면. 그래서 115번 이렇게 보고요. 116번 봅니다. 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일 공시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게 표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실무적인 능력을 기르려고 아마 이런 걸 넣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답은 이론적인 거였어요. 자, 이게 3번이 답인데 틀린 건데요. 매년 1월 1일 표준지 공시가는 1월 1일이
기준일이잖아요. 이때는 정확하게 개별 공시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가가 곧 개별 공시가예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가 개별 공시가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이면 시점 수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월 1일 시점에서의 표준지 공시가는 정확하게 개별 공시가하고 같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아니에요. 같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7번 봅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유사한 성격의 자료. 자,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수집하는 자료는 확인자료, 유인자료, 사례자료 이렇게 있는데, 확인자료, 유인자료는 잘 안 보이는데 사례자료는 이렇게 사례, 그 다음에 요거 설레가 사례예요. 그 다음에 요거 사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례자료로 비슷하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죠. 확인자료, 유인자료, 사례자료 중에 사례자료 같은 것들을 시험에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4개가 있는 게 뭡니까? 4번인가 그렇죠? 2번으로 돼 있는데 4번이에요. 리을, 미음, 비음, 비읍, 비음, 시옷 4번 맞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그렇죠. 3번 제가 정확하게 다 표시했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는 주된 방법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상가액 조정이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걸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있잖아요. 5번이 답입니다.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봅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교 방식에서 토지 가치를 구할 때 공시가 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본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5번이 답입니다. 자, 115번 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거래사례의 정상화를 위한 사정보정가액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정보정 이거 자, 지금 A씨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5천만 원에 구입했대요. 5천만 원 구입했고 구입한 토지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철제 임시창고가 있었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아래의 금액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이 금액을 반영했다는 거죠. 반영이 돼 있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반영이 돼 있지 않으면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일까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정상화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이런 요소가 있는 걸 반영해서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런 요소가 없었다면 이 5천만 원이 아닐 거라고요.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화한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들어간 거는 빼줘야 되고 수입 나온 거는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얼마지? 450만원. 450만원 빼줘야 되고, 50만원 더 해줘야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450에서 50만원. 400만원. 그렇죠? 5천만원에서 400만원을 빼줘야죠. 그럼 얼마가 되지? 4,600만원인가요? 4,600만원. 요게 2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계산 정확하게 했죠? 2번 맞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런 요소가 없을 때 얼마였을까로 바꿔준 걸 정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정보정된 가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1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맞는 것 고릅니다. 자, 도시지역의 경우에 거래 시점이 4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도시지역 아닌 경우에 거래 시점이 5년 이내의 것을 우리가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하고요. 그다음 3번 적정한 실거래가의 기준이 되는 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아니에요. 그냥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이고 도시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 이래야 되죠. 맞죠? 요건 맞았습니다. 4번이 답이고 5번 실거래가는 인근지역의 지가수준과의 차이와 관계없이 적정한 실거래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니에요.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과의 차이를 감안해야지 반영해야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인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0번까지 모두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과가 좋으셨던 안 좋으셨던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이제 푹 쉬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됐든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